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광전자 공학 실험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실험들은 주로 이제 광섬유와 관련된 실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섬유를 이해하고 또 광섬유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다루는지, 또 어떤 응용 분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텐데 그 실험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더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광섬유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응용 분야는 광통신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광통신을 넘어서 광센서라든지 또 광섬유를 이용한 여러 뭐 저기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통신입니다. 그래서 광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컨셉과 그 흐름들을 살펴보고 그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그 실험들을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실험들을 다루게 될지를 이론과 좀 연관을 지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통신을 좀 이해하는 그런 기초적인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섬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이런 아주 얇은 섬유 모양의 유리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이제 커 보이지만 이게 상당히 두께가 작고요.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두께의 그런 아주 얇은 이런 섬유 모양으로 생긴 것이 광섬유입니다. 그래서 빛을 반대쪽에서 넣어주면 광섬유 끝에서 빛이 방사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광섬유 역사부터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1870년대까지로 내려가는데요. 그때 틴덜이라는 사람이 광섬유라고 하는 이때는 유리는 아니지만 어떤 광섬유의 원리를 공식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사되는 어떤 물줄기 안으로 빛이 전송될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존 틴덜이 이걸 잠시만요. 틴덜 네. 자, 그럼 존 틴덜의 존 틴덜이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find this a fascinating object. It's a fiber optic cable for a stereo. If I shine this laser pointer down the cable, it guides the light out the other end. These cables are used to connect our world today and are capable of transmitting information across countries and oceans. But first, let me show you how it works. I have a bucket that I've modified with a window in front. And on the other side, I put a stopper in this hole right here. I have a bottle of propylene glycol with just a little bit of creamer in it. A ring stand. And of course, a laser pointer. Now, keep your eye on this plug when I turn out the lights.
That's wonderful. The light follows the liquid flow all the way to the bucket. Amazing. It does this because of total internal reflection. As the light enters the stream, it is reflected.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틴덜이 했던 실험을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재현한 것인데요. 여기 물통에 구멍을 뚫고요. 물줄기가 이렇게 옵티컬 파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을 가지고 물줄기가 나오면 여기에 빛을 넣어줬을 때 여기 표면에서 전반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전반사가 일어나면서 이 물줄기를 따라서 바닥으로 이렇게 끝부분에까지 전송되는, 이것이 이제 틴덜이 했던 그 전반사 원리를 이용한 광섬유 전송 원리를 처음으로 발견했던 실험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찾아서 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950년대로 넘어와서는 이제 글래스 광섬유, 유리로 된 광섬유가 처음 개발이 됐는데, 그때는 메디컬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의료용 광섬유, 의료용 응용으로 사용했던 광섬유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내시경에 사용했던 건데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서 넣어서 사람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을 실제 이미징을 하는 이미징 광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와서는 이제 카오라는 사람이 광섬유를 광통신에 처음으로 이제 응용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그 실험을 통해서 그런 광통신을 이제 진행해보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후에 지금 1994년도인가요? 그때 카오 박사님이 이 광통신을 적용한 것에 대한 공헌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주 우리 인류의 획기적인 어떤 발견 또 발명이 되겠죠, 광통신이. 그리고 이제 1970년도에는 이제 코닝이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상용화했고요. 그리고 1970년도에 또 벨랩에서 이제 여기는 벨랩은 AT&T라고 하는 미국 거기로 봐서는 이제 KT, 우리나라 한국통신 같은 KT와 같은 그런 곳의 연구소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광섬유를 개발하게 되고요. 1977년도에는 일본의 통신회사인 NTT에서 또 광섬유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런 다양한 광섬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광섬유입니다. 이게 손가락보다 비교하면 아주 얇은 것을 알 수 있죠. 이 얇은 광섬유가 여기 있는 구리, 여기 지금 이제 구리 동축 케이블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만한 구리 케이블 양을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만한 양의 구리 케이블이 어떤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만한 양의 구리 케이블이 필요한데, 이것을 광섬유 한 가닥으로 다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공간도 훨씬 더 작게, 또 무게도 그렇고요. 또 이곳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비용, 제작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광섬유가 훨씬 더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러면서 통신량은 또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아주 대단한 발견이 되겠습니다. 자, 광통신은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은 이제 5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 이게 발전해 왔고요. 그렇게 발전되면서 뭐 광섬유가 새롭게 개발이 되면서 그렇게 발전되어 왔고, 또 그 안에 또 통신을 시켜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면서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이 발전의 가장 큰 어떤 변화들은 단위 시간당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먼 거리를 보낼 수 있다는 그런 것이 가장 큰 획기적인 발전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광통신은 이제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전반사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고요. 자, 만약에 그 물과 같은 매질에서 공기 중으로 빛을 보낸다 했을 때
빛이 굴절을 하게 되죠. 자, 이 굴절하는 것은 N1 매질에서의 빛 속도와 여기 바깥 매질에서의 빛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속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굴절하는데 특정한 각도로 입사를 했을 때는 그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임계각 또는 크리티컬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크리티컬 앵글보다 더 큰 각으로 입사를 했을 때는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다시 전부 다 반사하는 전반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사 조건은 이 크리티컬 앵글보다 큰 각으로 들어올 때 전반사 조건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N1 매질, 굴절률의 N1 매질을 광섬유 안에서의 빛이 전송되는 매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2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매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섬유를 구조를 보면 이렇게 굴절률이 N1인 코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굴절률이 N2인 클레드가 이것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이 N1을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죠. N을 따라서 전반사되면서 진행을 하는데 입사되는 각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반사를 일으키면서 전송이 됩니다. 근데 이 광섬유를 일부 구부리게 되면 그 빛 중에서 특정한 빛은 이 전반사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빛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빛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휘어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광 손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이것은 이제 스넬의 국적 법칙을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니까, 네. N1 sin 세타 1, N2 sin 세타 2가 스넬의 국적 법칙이죠. 그래서 N1이라는 매질과 N2라는 매질이 있고, 거기서 입사된 빛과 굴절된 빛, 그리고 입사각과 굴절각을 N 세타 1, 세타 2라고 할 때, 그때 만족시키는 관계식이 N1 sin 세타 1, N2 sin 세타 2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섬유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광섬유 코어인데, 코어는 일반적으로 8에서 62.5 마이크로미터를 가집니다. 그리고 클레드는 125 마이크로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코어와 클레드는 같은 유리예요. 네, 일반적으로 같은 유리를 사용합니다. 유리를 사용하는데 단지 뭐가 다르냐면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드의 굴절보다 조금 더 높다라는 게 차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클레드는 125 마이크로의 직경, 코어는 8에서 종류에 따라서 62.5 마이크로의 직경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섬유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유리도 얇긴 하지만 잘 부러지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125 마이크로미터 되는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해줍니다. 코팅을 해주고요. 또 이것을 또 보호해주기 위해서 0.4의 버프 레이어라든지 또는 세컨 코팅 해가지고 이 광섬유를 보호해주는 그 코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지게 되는 그런 광섬유들, 또 실험실에서 보는 광섬유들은 125 마이크로 코팅된 거나 아니면 0.9mm로 코팅되어 있는 데까지 생긴 광섬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이게 얼마나 되겠구나,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겠구나, 한번 그 실험실에서 직접 보시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광섬유는 그냥 땅에다가 그 광섬유 한 가닥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용이 많이 들겠죠. 한 가닥만 연결하면. 그래서 광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요. 그 광섬유를 하나의 케이블에 많게는 뭐 작게는 한 100개, 많게는 1000개 이상씩 하나로 묶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 간에 해저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한다든지 해서 그런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하나의 여기에 지금 전체 광케이블인데요. 동그라미 하나를 다시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중심에 여기 주황색은 철심으로 생긴 텐션 멤버라 그래서 여기는 그 철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5개의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 5개의 동그라미에는 12개의 광섬유가 하나의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것이 5개가 있으니까 여기 60개가 생깁니다. 여기 하나의 주황색 동그라미에 60개 죄송합니다. 60개의 광섬유가 있고요. 그럼 60개의 광섬유가 여기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으니까 600개의 광섬유가 있는 광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보면 함정을 보면 이런 식으로 요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의 광섬유가 6개씩 묶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있고 이것이 또 각각의 묶음이 돼서 10개의 묶음으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광케이블을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1000개의 광섬유를 광케이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라인이 8개의 리본으로 당겼고 여기가 5개가 있으니까 여기 하나가 40개 40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40개 5개니까 1000개의 광섬유를 보낼 수 있는 광케이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케이블을 만들어서 해저를 연결한다든지 땅에 포설한다든지 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Have you ever thought about how you able to increase the refractive index of the glass in real time? 그래서 이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이제 광통신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r any other information from any corner of the world within a blink of an eye? This has been made possible by a network of cables, which are laid under the ground and below the ocean. The cables, which carry most of the world's data, are optical fiber cables. They are also used in medical equipment. Let's learn how optical fiber cables work and how they have revolutionized the world around us. Optical fiber cable is made up of thousands of fiber strands, and a single fiber strand is as thin as a human hair. Optical fibers carry information in the form of light. Let's first learn some fundamental behaviors of light to understand the workings of optical fibers. The speed of light changes when it passes through a medium, and this change in speed is expressed by the refractive index. This variation in the speed of the light leads to another interesting phenomenon, refraction. To understand what it is, let us carry out an interesting experiment. In this experiment, light passes through a prism. You can see that at the interface, the light gets bent instead of going straight. This phenomenon is known as refraction. Refraction occurs when light passes from a medium with one refractive index to one with another refractive index. The light bends towards the interface when it goes from a medium of high to one of low refractive indices. Refraction is the reason why a pencil looks bent in a glass of water. This simple refraction technique is effectively used in optical fibers. Now, let's make this experiment a hypothetical one. Using some dopants, we are able to increase the refractive index of the glass in real time. As we increase the refractive index, the light will bend more and more towards the surface. After a time, you can see that the light will pass through the surface of the glass. If we increase the refractive index further, the light will suddenly come back to the first medium as a pure reflection. This is called total internal reflection.
The total internal reflection is possible if we increase the incident angle rather than increasing the refractive index. In this case, at a certain angle called the critical angle, the light will come back to the first medium. This phenomenon of total internal reflection is used in optical fiber cables to transmit the light. The simplest form of optical fiber cable is shown here, cylindrical glass with a high refractive index. If the laser strikes the interface at an angle greater than the critical angle, total internal reflection will happen, and the light will reach the other end. This means that light can be confined in the optical fiber over a long distance, no matter what complex shape the fiber forms. Remember, total internal reflection happens between the high refractive index glass and the low refractive index air. However, optical fibers need a protective coating. A protective coating is not possible with this configuration. The introduction of protective material will replace the position of the air and cease the total internal reflection phenomenon. An easy way to overcome this issue is to introduce a low refractive index glass above the core glass, known as cladding. This way, total internal reflection will happen and we'll be able to use a protective layer. Both the core and the cladding use silica as their base material. The difference in the refractive index can be achieved by adding different types of dopants. The optical fiber we have just constructed won't be able to carry signals for more than 100 kilometers. This is due to various losses that happen in the cable. This loss of signal strength is generally called attenuation. Absorption and scattering are the main reasons for signal attenuation.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광섬유 한가닥을 만들어서 케이블링을 해가지고 전송을 하는 거죠. 빛을 전송해주고 또 정보를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광섬유 또 광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광통신의 이제 장점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은 먼 거리를 보낼 수 있다. 롱홀 트랜스미션은 먼 거리를 보낼 수 있대요. 보통 한 번에 한 100km 이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중간중간에 그 신호를 다시 재생해 주거나 그 에러를 복원해 주는 그런 장치가 없이도 한 번만에 한 100km를 보낼 수 있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거보다 훨씬 짧거든요. 10km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광섬유는 아주 먼 거리를 보낼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가볍고 사이즈가 작고 또 아주 플렉시블하다, 유연하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EMI는 일렉트로 마그네틱 인터피어런스라고 해서 전자기 간섭이 적다. 그러니까 전파의 간섭 또는 뭐 천둥, 번개가 치거나 어떤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신호가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없다. 그것이 장점입니다. 우리가 구리선에 통신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전기장이 가해지거나 강한 자기장이 가해지면 안에 신호가 왜곡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ecurity, 이거는 이제 보안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감청을 당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적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게 스위칭, 스위칭 해주는 것이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빠른 속도로 스위칭을 해줘야 됩니다.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보낼 때 이것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스위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치? 그런 것들을 하나의 단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보의 양이 아주 많아지면서 전에는 이제 전화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영상도 봐야 되고요. 여러분 뭐 넷플릭스 같은 데 동영상도 봐야 되고 또 온라인 게임 같은 것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고화질의 그런 영상들을 빠른 속도로 보내주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구리선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광섬유가 아니면 그것들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액티비티들이 이런 광섬유가 아니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전화로 통신을 한다 해서 무선 통신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무선 단말기까지만 무선이고 그 이외에는 다 광통신을 사용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통신이 한 8, 90%를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광섬유의 특징 중에 이런 감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감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섬유를 따라서 빛이 진행할 때 이 불순물을 만나거나 또는 어떤 불결한 어떤 구조를 만나면 빛의 세기가 가면 갈수록 감쇄를 하는 거죠. 감쇄하는 것을 광섬유의 감쇄다, 빛의 손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는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X축이 파장이고요. Y축이 손실입니다. 그래서 파장에 따른 입사되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광섬유가 느끼는 손실이 달라요. 그래서 킬로미터당 손실인데 이거 X축이 크면 클수록 광이 많이 손실이 된다라는 거고요. 대략 여기가 3dB가 있는데 3dB가 얼마 정도냐면 절반, 입사되는 거에 절반만큼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 손실이 나타나고요. 손실이 가장 작은 데가 1550. 네,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50 나노미터에서 가장 작은 거. 두 번째는 1310 나노미터에서 그 다음에 작은, 여기가 두 번째가 1310 이렇게 나타난다. 여기서 감쇄가 가장 적다, 손실이 가장 적다. 그래서 통신을 어디서 하면 좋겠어요? 이 두 군데에서 하면 좋겠죠. 예. 실제로 손실이 가장 적은 구간에서 광통신 파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광섬유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밴딩을 주면 로스가 생겨요. 감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밴딩 로스라고 부릅니다. 밴딩은 구부림 손실이라고 부르는데, 광섬유는 이렇게 다양한 공간에서 이렇게 구부려질 수 있죠. 잘 구부려지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이렇게 구부림이 심하면 감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커넥터 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광섬유에 넣어줄 때 이렇게 손실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뉴메리컬 에퍼처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고, 이것을 이 뉴메리컬 에퍼처가 크면 클수록 잘 넣어줄 수 있다, 입사시켜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광원이 있고요, 그리고 광섬유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이렇게 그 공 모양의 렌즈를 사용하는 게, 이걸 볼 렌즈라고 불러요. 그럼 볼 렌즈를 써서 들어오는 광원을 집광을 시켜주는 거죠. 광섬유로 집광을 시켜주는데 이 중에서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가장 많이 광섬유를 넣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람들이 계산을 했는데, 특정한 각도로 입사가 되니까 광섬유 안으로 들어오더라. 이거보다 크게 들어오면, 큰 각수로 들어오면 밖으로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 특정한 각도를 계산을 하면 뉴메리컬 에퍼처가 됩니다. 그래서 뉴메리컬 에퍼처가 NA라고 하는 값이 이 각도가 크면 클수록 뉴메리컬 에퍼처가 커지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뉴메리컬 에퍼처, 개구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 뉴메리컬 에퍼처가 크면 많은 넓은 각도의 빛을 다 받아들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광전전공학 실험에서 뉴메리컬 에퍼처를 실제로 측정하는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뉴메리컬 애퍼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광섬유 커넥터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뤄보게 됩니다. 실제로 요런 요걸 FC 타입의 커넥터라고 그러는데 이걸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이번 실험에서 이걸 개별적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실험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렌즈가 있고요. 렌즈 상으로 빛이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돼서 이렇게 광섬유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일부가 빠져나가는 거죠. 누메리컬 에퍼처로 에퍼처에 해당하는 각도로 들어온 것만 살아남고 이거보다 크게 들어온 각도로 들어온 것은 클레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누메리컬 에퍼처다. 어떻게 누메리컬 에퍼처에 맞춰서 입사를 할 것인가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되는 거죠. 빛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빛을 광섬유가 어차피 광 손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사되는 빛을 최대로 넣어줘야지 그런 손실을 보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보시면 이제 광섬유 코어와 클레드에 따라서 뉴메리컬 레퍼처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광섬유 종류를 여러분들이 어떤 광섬유를 선택할 때 뉴메리컬 에퍼처를 살펴보고 그것이 큰 각인지 아니면 내가 사용하기에 적당한지를 살펴서 광섬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넥터로스는 광섬유가 이렇게 어긋나거나 또 두 개가 계면이 공간이 띄어져 있거나 구부려져 있거나 또 한쪽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깨끗이 청소되지 않은 경우는 광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클리닝하고 잘 깨끗이 청소하고 이걸 잘 연결하고 이런 것들도 실제 실험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섬유는 쉽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커넥터를 만드는데요. 이걸 이제 커넥터를 만드는 이런 것을 이제 패치 코드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FC 타입의 커넥터고 여기 SC 타입의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커넥터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포트가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연결된 커넥터가 두플렉스 커넥터라고 해서 있고요. 여기는 멀티코어, 여기는 이제 16개 또 8개 이런 식으로 코어가 여러 개가 동시에 연결되는 이런 멀티코어 멀티 파이버 커넥터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파이버 여기 끝에 이 부분을 페룰이라고 부르는데요. 파이버를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연결해주는 이 부분이 페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있는 이 부분이 페룰인데 이 페룰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페룰이 평평하냐, 그게 라운드져 있냐, 아니면 이렇게 라운드져 있냐, 이런 식으로 앵글져 있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릅니다. 이렇게 평평한 거는 플랫이라고 부르고요. 라운드진 거는 PC, 피지컬 컨택. 여기는 많이 라운드졌죠? 그러면 울트라 피지컬 컨택. 앵글 되는 거는 앵글드 PC, 앵글드 피지컬 컨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라운드지면 질수록 반사되는 빛의 손실을 줄여주게 됩니다. 반사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부 반사가 일어나는데 이 반사되는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라운드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커넥터를 사용해서 연결했을 때는 이 커넥터를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재사용이 가능한데 이것들을 한 번만에 붙일 수 있는 이것을 이제 스플라이싱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가 퓨전 스플라이서, 여기가 퓨전 스플라이스라 부릅니다. 이 장치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뤄보게 됩니다. 실제로 퓨전 스플라이싱을 하고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 또 스플라이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 뭐 자세한 건 안 하고요.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광통신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광통시에서 실험할 것들을 좀 더 그 이론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실험 매뉴얼들을 제가 좀 소개하면서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